자, 제가 이걸 지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이 세 개 주제요. 부동산 관리의 내용 또는 이제 광해 관리할 때, 광해 관리는 뭐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요? 지우자마자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협의회 관리는 그냥 기술적인 관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광해 관리는 기술적인 관리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다 포함합니다. 그 이제 법경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떤 것이 법적 관리고 어떤 것이 경제적 관리고 어떤 것이 기술적 관리고 이거 구별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동산 관리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잡다하긴 해도.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방식 하면은 뭐라고요?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요 장단점을 주로 묻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영역을 묻는다고요. 여기서는 자부시해서 자산관리, 시설관리, 부동산관리, 자부시,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부동산은 좀 좁게 보는 거죠. 그 프로퍼티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자산은 에셋, 모두 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한번 구별을 해볼까요? 지금 이 부동산의 임대료 수준이 적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 판단하는 것은 자산관리에 속할까요? 부동산관리에 속할까요? 시설관리에 속할까요? 그런 정도는 부동산관리에 속하는 거예요. 시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면 포트폴리오는 자산관리로 간단 말이에요. 전반적인 자산 구성 비중을 따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요. 물을 때. 그리고 뭐 에너지 관리 이런 건 뭐겠어요? 기술적 관리죠. 자, 시설 관리에 속하겠죠. 어렵지 않다고요. 자, 그 세 가지 주제를 많이 묻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지금 부동산 관리 영역은 없었고요. 자, 그렇게만 일단 소개하고 지나갑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112쪽에 부동산 개발론이라는 게 있죠. 제가 지금 건물의 생애 주기는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갔죠. 중요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0분의 1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다음 112쪽에 부동산 개발. 자, 이 부동산 관리라고 할 때는 조금 전에 어떤 게 포함됐습니까?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뿐만이 아니라 뭐 임대료 수준이라든가 비용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관리까지도 하고 또 아주 넓게는 포트폴리오 구성까지도 포함하는 그렇게 이제 넓게 보고요. 또는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다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부동산 관리라는 건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까지 누가 부동산 좀 관리해 주세요 하면 그냥 청소해주고 깨진 거 갈고 이런 것만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굉장히 좁게 생각한 거고요. 그거보다는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면은요. 부동산 개발. 개발하면 이제 머릿속에 뭔가가 연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저당 유동화 할 때 뭐가 연상이 됐어요? 뭐가 연상이 돼야 돼요? 저당 유동화 하면은 현금화가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을 현금화 한다는 거. 그럼 리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구조조정하는 부동산 사주기 위해서 회사 만드는 거죠. 회사. 그 만들어진 회사가 리츠예요. 리츠.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리츠다. 그렇게 이제 가장 큰 특징적인 것이 떠오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기 어렵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그게 안 떠오르니까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제일 키포인트 되는 그 부분을 떠올릴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개발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부동산 개발하면은 뭔가가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은 개발하면은 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건물 짓는 거. 그거 개발이에요, 개발. 그 개발이죠,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택지 개발이란 말도 하잖아요. 택지 개발. 그 택지 개발은 건물 짓는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죠.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것들을 그냥 택지 조성하는 게 택지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이라고 얘기할 때는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것도 있고요.
이걸 이제 조성에 의한 개량이라고 해요. 조성. 택지 조성도 개발이고 조성된 택지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도 개발이고 다 개발이란 얘기죠. 됐나요? 예, 그 둘 다 개발입니다. 근데 우리 택지 개발은 우리가 흔히 옆에서 잘 못 보잖아요. 이렇게 외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택지 개발하는 건 보잖아요. 우리가 주로 흔히 근처에서 보는 거는 건물 올리는 거죠. 예, 건물 올리는 거. 예, 그것만 개발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택지 개발하는 것도 포함해서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택지 개발도 있고, 요거는 택지 개발하는 거는 이거는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거예요. 토지 자체. 토지 자체를 이제 쓸 수 있도록 개량을 하는 거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건축에 의한 개량. 이거는 공간 창조예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뭐 쇼핑을 한다거나 레저 활동을 한다거나 뭐 주거 생활을 한다거나 뭐 할 수 있을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개발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4번에 보시면 4번에 외관에 따른 분류가 있죠. 그게 뭐 유형적 개발이다, 무형적 개발이다, 또 복합적 개발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거 이제 유형하면 형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무형하면은 형체가 없는 개발이다. 좀 처음 들어보시면 좀 어려울 거예요. 아니, 형체 변화가 없는데 무슨 개발이냐. 자, 보세요. 이 부동산 개발을 조금 이제 있는 표현으로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라 그래요.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행위는 부동산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요 정의에 맞춰 놓고 보면 여러분들 농지 지역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도관농자 해서 농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거. 이거 공법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공법 시간에 하셨을 텐데. 그죠? 도시관리계획을 하죠.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정해요. 변경. 주거지역을, 농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죠. 자, 이렇게 변경 지정함과 동시에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생겨요. 정말로요. 지정함과 동시에 물리적 변형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용 가치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땅값 올라가는 거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개발이라고요? 무형개발, 무형개발. 용도 지역을 농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딱 바꾸는 순간 이용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맞죠?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요 정의에 따라 토지 이용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학자들이 할 짓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소용이 이게. 우리가 뭐, 사실 아무 의미 없잖아, 이런 거는.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밖에 안 돼. 학문을 위한 학문밖에 안 돼. 별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형 개발은 뭐겠습니까? 유형 개발은 그냥 건물 건축하는 거, 이런 거 등등. 물리적 형상 변경, 이건 유형 개발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그 동그라미 5번을 가시면 돼요. 거기 이제 제1섹터, 제2섹터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런 그 용어들을. 근데 공공부문은 제1섹터라 하고요. 민간 부문은 제2섹터라 하고요. 제3섹터는 1섹터와 2섹터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제3섹터라 그래요. 자, 됐죠?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부동산 개발의 분류에서 그 재개발 있죠. 재개발. 재개발하고 이제 용지 취득 방식에 따른 구분, 전부 다 이거 단어 뜻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어 뜻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재개발의 보전이란 단어 동그라미 하고요. 수복이라는 단어,
계량이라는 단어, 철거라는 단어. 그 단어 뜻을 알면 되거든요. 자, 보전이라는 단어 뜻을 먼저 볼게요. 단어 뜻을 알아야 돼, 단어 뜻. 보전이라는 건 아까 제가 한번 썼었어요. 현상유지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현상유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상유지라는 게 노후화가 된 상태에서 현상유지를 하는 거예요? 노후화가 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노후화 되기 전에 하는 거겠죠. 노후화 된 거를 현상 유지하면 말이 안 되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노후화 된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다시 되돌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노후화 된 거라면. 근데 노후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후화 되는 걸 방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후화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재개발이 보전 재개발이고요. 보전은 현상 유지니까. 보전이라는 얘기는 노후화된 게 있다 없다. 보전이라고 하는 거는 노후화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 단어만 알면 여기는 게임 셋입니다. 그럼 수복은 뭐겠어요? 수복. 수복의 의미가 뭐겠어요? 복구시킴, 복구, 수복한다. 복구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복구시킨다라는 거는 노후화된 게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 보존과 수복만 알면은 사실 구별이 어렵지 않아요.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 계량은 뭐겠습니까? 지금 상태보다도 뭔가를 더 좋게 하거나 뭐 넓게 하거나 뭐 없던 거 있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잖아요. 그러면 단어 뜻만 알면 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다음에 밑에 용지 취득 방식에 따른 구분해서 단순 개발은 그냥 지주가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 게 단순 개발이에요. 제일 간단한 방식이죠. 근데 환지는 이거 공법에서 안 들어보셨나요? 근데 공법에서 환지 들어보셨죠? 네, 환지 땅 교환하는 거죠. 환지 이건 뭐 공법에서 다루는 거고 매수 방식은 들어보셨어요? 매수 요 뒤에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매수 수용 방식. 협의 매수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협의 매수를 해서 그게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수용이 뒤따릅니다. 그게 협의 매수 방식이고요. 그러면 혼합 방식이 뭐겠습니까? 혼합 방식은 이 위에 있는 1번과 2번을 합한 거예요. 이 1번과 2번을. 그럼 됐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합동 신탁. 이거는 합동은 그냥 주체가 여러 주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탁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이건 신탁은 넘어가시면은 114쪽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114쪽이 중요는 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 많은 거 다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쓰러질 거니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일단은 중요하다 표시만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자주 언급되는 게 그 토지 신탁형 있죠. 신탁형하고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맨 밑에 사업 위탁형 있죠. 그거 구별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사업 위탁형 위에 있는 뭐 투자자 모집형이다,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다, 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일단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115쪽에 부동산 공영 개발 요거는 이제 공적 주체가 하는 개발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은 드릴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공적 주체가 하는 개발인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 정책론에서 정부가 시장 개입 왜 한다? 그 필요성 이유 두 개 있었죠.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잖아. 이 공영 개발이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또. 공영 개발의 필요성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 그 공영 개발의 필요성이 바로 뭐예요? 정부 개입 필요성이에요. 그 정부 개입 필요성 얘기가 지금 또 나오는 거죠. 효율성, 형평성. 똑같은 얘기가 반복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거는, 정책은 정책인데 개발 쪽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민간 투자 방식,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영어 단어를 좀, 단어만 알면 되거든요, 여기는.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뭐 지금까지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2번 정도 나오기는 했는데,
단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116쪽에서는 그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얘네들이 지금 시험에 딱 한 번 출제가 됐거든요. 10분의 1. 그것도 1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년도 넘었는데 딱 한 번 나왔는데 이 단계를 둘 다 과정을 물었어요. 과정, 단계. 근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거를 외워야 되느냐? 일단 넘어가십시오. 이런 거는 일단 중요도가 낮다. 근데 117쪽은 중요합니다. 자, 117쪽 중요해요. 요거는. 자, 요건 뭔 내용인가 하면은, 자, 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개발은 아마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개발 업무를 하시다 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거리가 머니까 사람들이 집중도가 떨어져요, 더. 내가 별로 해본 적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관리도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 공부하는 것들이 다 좀 생소한 것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 실무를 하시다 보면, 이제 이 중개 업무를 하시잖아요. 하시다 보면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렇게 만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개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기 광진구에 중개하다가, 중개사무소 하다가, 지금 하면서, 중개하면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물건을 보는 눈이 더 길러지거든요. 일을 하니까. 이 일을 하면서 물건을 보는 눈이 길러지면은 어떤 물건이 매물로 나오면은 저거 사가지고 헐고 여기다가 오피스텔을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다세대 주택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물건이 나오면은, 좋은 물건이 나오면, 아예 자기가 그냥 개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거 하는 거예요, 개발. 그러면 이제, 개발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지금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타당성 분석. 그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결국은 나가는 돈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비교해서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따져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조그만 물건일 수도 있고 큰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개발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좀 거창하게 나갑니다. 거창하게. 조금 거창하게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큰 물건 생각해 볼게요. 오피스텔 한 200실 정도 있는 오피스텔을 개발하려고 한다. 200실 정도면 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개발하려고 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회사가 근처에 있다거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교통요지에 있다거나 이런 어떤 시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형 할인점 있죠. 대형 할인점이 한 개당 최소한 인구 한 15만 원 돼야 되거든요. 15만에서 10만? 10만에서 15만 원 돼야 돼요. 10만은 좀 적은 것 같고요. 아무리 안 돼도 10만 이상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어떤 지역이 도시가 있는데 그 인구가 50만이래요. 인구 50만이면은 지금 기존에 할인 매장이 몇 개 있느냐. 이런 거 딱 따져보면은, 주목하세요, 주목. 그런 거 따져보면은, 여기 좀 들어갈 만하다, 아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피스텔이 그 지역의 지금 산업, 어떤 업종, 예를 들어 큰 연구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동네다. 그러면 거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수요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전반적으로 따져보는 거를 시장 분석이라 그래요. 시장 분석. 그래야 이제 계략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대략적인 임대료 수준이라든가 또는 분양가 수준이라든가 또는 사람들 인구, 그다음에 산업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략적인 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분양 수입, 또 나가는 비용, 건축비라든가 토지 매입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거를 경제성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먼저 뭐를 한 후에 전반적인 시장 분석을 한 후에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분류해서 시장 분석해서 선행 분석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경제성 분석해서 후행 분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보시면은 A에 보세요. 시장 분석의 A를 보시면 특정 개발 사업의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분석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채택 가능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계산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략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략적인 거.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는 정도만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산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경제성 분석으로 가야 돼요. 그 경제성 분석 안에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한 뭐라고 돼 있어요? 수익성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이제 계산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최종 투자 결정까지 하는 것을 경제성 분석이라고 해요. 근데 그 경제성 분석의 그 순서가 C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 해의 세전 현금 수지를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하고 현재 가치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C 들어봤죠? 그 C가 이제 그 순서의 순서, 그 수익성을 분석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지난 주에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그 내용이 사실은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반적인 것은 어디서 하고요? 시장 분석에서 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경제성 분석에서 합니다. 근데 그 밑에 표가 또 있죠. 그 밑에 표가 또 있는데 그 밑에 표는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밑에 표까지 생각하면은 이거는 머리 아파요. 아시겠죠? 밑에 표는 아예 삭제를 하십시오. 그냥 삭제하십시오. 아예 보지 마세요. 이거는 어떤 식인가 하면은 제가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삭제하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서 나오면은 여기서 출제됐는데 왜 이거 삭제했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거를 공부를 하는 그러한 시간 낭비, 출제 가능성에 비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 낭비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삭제를 시켜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러면은 막 박수도 쳐주는데 어떤 때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위험 부담을 안고 가고 여러분들은 그냥 훨씬 공부하는 부담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어쨌든 앞으로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안 믿고 더 많이 다른 걸 한다. 그러면 이제 떨어질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이 부담을 줄여주면은 줄여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구나. 믿음을 주지를 못해서. 그러면은 안 돼도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도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 하여간 원래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더 하는 사람은 떨어져요. 더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있었는가 하면은 재작년에 작년이구나. 작년 시험 치기 전날 질문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틀린 질문을 해요. 이론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에요. 야, 너 뭐 어디서 나온 거냐 했더니 다른 어디에서 나온 문제래요. 모의고사 문제. 보지 말라고 했거든, 제가. 다른 데서 나온 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시중에 나오는 그 문제들 중에는 오류도 많고요. 중요도가 낮은 것도 많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는 그거를 제거를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높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 이래봬도요. 이래봬도 시중에 나오는 시중에 우리 기출 문제에서 이론적으로 틀린 문제를 제가 이의신청했을 때는 거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이지는 확신이 있을 때 해요. 제가 이의신청한 거는 거의 다 받아들여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의신청한 거는 거의 다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이의신청하지 않았는데 받아들여진 거는, 그거는 저도 납득이 안 될 만큼 문제에 전혀 오류가 없는데 받아준 거예요. 문제에 오류가 없는 거는 저는 이의신청 안 합니다. 근데 문제에 오류가 없는데 받아준 게 있어요. 어떤 걸 받아준 게 있는가 하면은 이런 걸 받아준 게 있어요. 10% 곱하기 20%는 몇 퍼센트요? 몇 퍼센트일까요? 예? 몇 퍼센트라고요? 2%잖아요. 10%에 20%는 2%입니다. 퍼센트의 의미가 곱하기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100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순서를 바꿔 쓰자면은 10 곱하기 20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00분의 1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 200%가 두 개 있죠. 지난번에 제가 혹시 퍼센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뜻이 뭐라고 물은 적 있나요? 말씀은 드렸죠. 이걸 퍼밀이라고 한다. 퍼밀. 1000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요. 1000. 기억나세요? 1000. 그러니까 여기가 3개면은 이게 지금 3개인 상태거든요. 모두 4개. 하나, 둘, 셋. 동그라미가 4개잖아요. 모두. 동그라미. 이건 베이시스라 그래. 베이시스. 만분의 1은 베이시스. 1000분의 1은 퍼밀. 100분의 1은 퍼센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베이시스가 돼요. 200 베이시스가 돼야 돼. 200 베이시스가 돼야 되는데 이 신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신청을 이렇게 했다고 이걸. 자, 그러면은 이 신청을 이렇게 이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이 신청을 이렇게 했다고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됐어요. 문제에서는 정상적으로 계산을 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받아줬어요. 모두 정답으로.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제가 그 산업인력공단 그 담당 직원한테까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산업인력공단에서 받아준 게 아니고 그 위에 행정심판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단계 상급기관에서 받아준 거예요. 상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서 받아줄 때는 밑에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결정을 바꿀 수가 없죠. 당연히.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시중에 나오는 이 문제가 오류다, 오류가 아니다, 이거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제가 보지 마시라고 하는 거는 안 보는 게 상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학생이 시험 치기 전날 물어왔다는 거예요. 시험 치기 전날. 그래서 이론적으로 틀린 건데 그거를 묻고 있어요. 출제 가능성 제로. 출제돼도 모두 정답. 예, 그런 게 그 거미집 모형에도 그랬었어요. 사실. 예, 몇 년 전에 나중에 이제 거미집 모형 하겠지만 원래 중요도는 낮은데 거미집 모형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모두 정답입니다. 이거. 예, 이론적으로 틀렸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론적으로 틀리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제가 시험장에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신청을 올리지를 않았거든요. 이 신청을 안 올렸는데 수요일 저녁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올리는 거예요. 이 신청을. 아무도. 출제가 잘못됐는데도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올린 거, 그제서야. 수요일 저녁에. 이거 이 신청감이다. 이거 모두 정답이야. 이론적으로 틀렸다. 그래서 모두 정답된 거예요. 원래도 그런 거 있어요. 원래도 다들 이 신청, 25번, A형 25번에 다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물론 A, 25번이 이제 너무 확실하게 틀려서, 저도 그거는 이제 이 신청을 올렸지만, 26번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얘기를 안 해요. 26번도 지금 중복답인데, 26번에 대해서도 제가 올렸어요. 당연히 중복답이죠, 그것도. 근데 다른 거는 이 신청감이 없어요. 이미 이 신청감이 없으니까 안 올리는 거예요. 안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틀린 부분들은 체크를 잘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 보지 말라고 하면은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른 거를 될 수 있으면은 보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보실 일이 있으면 점검을 받으세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여기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눠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 지금부터 나가는 자료들 있죠. 이것만 쌓아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해왔고요. 고등학교 3년간 그 수학 문제들 있죠. 그 당시에는 과외라는 게 금지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당시는. 과외라는 게 있고 학원을 못 갔어요. 제 학생은. 재수생만 학원을 갈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정말로 맨땅에 헤딩해야 돼요. 맨땅에. 선생님한테 묻기도 어렵잖아요. 60명이나 되는데 한 반에 물어볼 갈 수도 없고. 정말 수학을 포기할 뻔했어요. 저도 수포자가 될 뻔했는데 그 한 가지 이제 저를 살아남게 해준 거는 나하고 비슷한 놈들이 많다라는 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그걸로 이제 버틴 거예요. 나만 이런 게 아니다. 다른 놈도 다 똑같다. 이렇게. 그걸로 버텼는데 처음에는 그 옛날에는 수학 실력 정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석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실력 정석 있고 하잖아요.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공부 좀 해보겠다고 실력 정석을 처음에 무턱대고 샀습니다. 실력 정석을 샀는데 해설을 보고도 이해를 못해요.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실력 정석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나한테는 이거 안 맞다. 버렸어요. 버리는 건 아니고 이제 꽂아놨죠. 그냥 책 꽂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내려왔어요. 기본을 봤는데 기본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안 되겠다. 나는 오로지 학교 수업이나 열심히 듣자.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거예요. 학교 수업. 그래서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모의고사라든가 이제 시험을 치면은 내가 접하는 거, 학교 시험이든 뭐든 하여튼 이 선생님이 주시는 이런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게 계속 반복해서 풀자 해서 계속 모아놓은 거예요. 이 자료를. 계속 모아서 내가 틀렸던 거를 수시로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해설도 봐가면서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3을 마쳤어요. 고3을 마치는 동안 실력 정석은 한 번도 더 이상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있죠. 야, 이거 입학할 때 큰 꿈을 안고 이 책을 샀는데 한 페이지도 제대로 못 보고 졸업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너무 책이 깨끗하니까 이거 졸업하는 마당에 한번 풀어놔보자. 예, 그래서 이거를 학력고사 시험 본 그날, 학력고사 시험 본 그 주 이제 대학 학력고사 봤어요. 그 주에. 네, 학력고사 시절이에요. 근데 그 주 일요일 날 이 실력 정석을 들고 도서관에 갔어요. 시험을 봤는데 이거 한번 풀어보겠다고 실력 정석을.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 난제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것들 위주로 이렇게 풀었죠. 한 권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하루 만에. 그래서 그 연습 문제 뒤에 있는 거를 어려운 문제 위주로 다 풀었는데 하나도 풀리지 않는 게 없었어요. 다 풀렸어요. 실력 정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고 계속 풀었잖아요. 근데 이런 쉬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실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어려운 거는 굳이 풀지 말고 패스하라고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쉬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차곡차곡 이 쉬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려운 것도 풀게 된다는 거죠. 제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3학년 영어가 어려우면 그냥 1학년, 2학년 거 봐라. 너 계속 보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쉬워진다.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있으면 패스하고 쉬운 거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 시험이라는 게 어려운 걸 맞춰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쉬운 거 안 틀려서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렇게 합격해야 돼요. 굳이 어려운 거, 굳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요 합격합니다.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네,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원래 이 부동산학개론 이 기본서가 나올 건데 작년에 그런 사람 연락도 받았어요. 전화도 받았어요. 이런 책 2차 과목은 없냐? 그 원고를 이제 제가 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기본서 나올 거예요. 그게 기출 문제와 해설과 이론, 이걸 한 권에 모았어, 한 권에 그 책을.
근데 지금 우리 기본서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이론서와 거기에 기출문제가 다 자세한 해설과 이론이 다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도가 낮은 것들은 싹 빼고 그냥 엑기스만 슬림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수업도 안 듣고요. 책만으로도 80점 받았단 거예요. 책만, 교재만으로도. 그 교재만으로도. 그만큼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출문제에 그렇게 다, 기출문제 해설 다 달아놨거든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학개론 그 교재 하나만 보고 계속 그냥 거기 있는 내용만 보면은,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매주 이렇게 자료 드리잖아요. 자료 드리고, 앞으로 매주 자료가 나갈 거예요. 매주 자료가 나가면 그게 7, 8월까지 나가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40문제씩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또 문제가 나가요. 그거 하고 이제 뭐 마무리 특강 정도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건데, 그런 과정에서 나가는 문제들, 그리고 7, 8월 달에 예상 문제집, 이것만으로 해도요 80점 충분히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업만 듣고 90점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업만 듣고.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그 118쪽에 가시면은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게 있죠.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3번에 입지계수라는 거 있죠. 아, 요거 중요합니다. 입지계수가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중요한데, 이제 뭘 말하는가 하면은, 동그라미 3번이 이제 중요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중요도가 낮아요. 그냥 개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요거를 LQ를 입지계수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입지계수. 입지상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입지상. 자, 요거는 지금 어떤 지역이 어디에 특화되어 있느냐,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특화되어 있느냐, 산업활동상. 어디에 특화되어 있느냐. 이거는 어떤 단순히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숫자의 크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지역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고요.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고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0%예요. 그러면 이 도시는 상업도시냐? 상업도시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LQ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 도시에서 절대적인 크기로 보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 특화도를 보는, 상대적. 이걸 조심해요. 상대적 특화도요. 상대적 특화도.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동두천이나 이렇게 포천 이런 데 가면은, 그런 데가 군사도시라 그러죠. 그러면은 그 지역에 군인들이 50% 넘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꼴로 막 군인만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직업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병사 말고요. 근데 군사도시라 그러잖아요. 왜 군사도시라 그럴까요? 그렇죠. 타 지역보다 군인이 많은 거야. 직업군인이. 그죠? 어떤 도시가 교육도시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교육도시면 거기에 몇 명 집으면 그럼 한 2명 중에 1명꼴로는 막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청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다른 지역보다. 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도시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 눈 뜨세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0%예요. 자, 그런데 전국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예요.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예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0%예요. 자, 이게 전국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라는 얘기는 10명 중에 1명꼴로 농사 짓는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지역은 10명 중에 2명꼴로 농사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은 10%도 안 되는 지역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국 평균이 10%니까.
이 지역이 20%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지역은 10%도 안 돼서 뭐 5% 사고 서울 같은 데는 5%도 안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5%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은 이런 지역에 가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산물이 남는 지역이에요? 모자라는 지역이에요? 남는 지역이죠. 그러면 이 지역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지역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 보자는 거예요, 그거. 수출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 LQ 개념이. 수출 산업 찾는 거예요, 지역별 수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농업이 수출 산업이에요, 농업이. 이 지역은. A라는 지역은. 맞나요? 그러면 상업은요? 더 적죠, 지금. 요거는 수입산업, 수입산업. 상업을 어떻게 수입하나요? 상업을 어떻게 수입할까요? 서비스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중개 업무를 하잖아요. 중개도 서비스잖아요. 물건 파는 게 아니죠. 이 계약서 한 장 써주고 돈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부가가치 높죠. 하는 거는 계약서 한 장 딸랑 쓰고 몇백만 원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시골에 있는 땅을 여기서 계약서 썼어요. 서울 손님하고 서울 손님이 시골에 있는 땅을 샀어요. 자, 그럼 중개 수수료를 예를 들어 저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는다면 지금 시골 사람이 비용 지출을 여기서 했죠. 시골 사람이.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은 내가 어디서 신고해요? 여기서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 발생이 여기서 발생됐잖아요. 저기에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서비스를 사간 거예요. 중개 서비스를 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 중개 서비스를 수입한 거고요. 여기 사람이 중개 서비스를 수출한 거예요, 수출. 아시겠죠? 지금 여기도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세종시 사람이에요. 지금 세종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죠. 나중에 제가 소득세 신고를 어디서 해요? 세종시 가야 돼요. 세종시 가서 소득 신고해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강의 서비스, 이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 수출 현장. 지금 세종시에서 강의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를.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도 수출 수입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외국의 기술자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거 해주고 월급 받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수입한 거예요. 수입. 서비스 수입. 또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가지고 일하고 번 소득을 이쪽으로 보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 서비스를 수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LQ예요. 그럼 자, LQ라는 값이 1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큰 게 수출일까요? 작은 게 수출일까요? 이거 찍어서, 통밥으로 찍어서. 큰 게 수출하는 거예요. 큰 게. 지금 요걸 분모로 잡아요. 이걸 분자로 잡아요. 이걸 분모 분자로 잡습니다. A라는 지역의 농업은 LQ가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LQ는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비, 전국비입니다. 전국의 농업 비중은 10%죠. 전국의 농업 비중은 10%인데 지역의 특정 산업 고용비를 따져요. 이걸 농업이면 여기도 농업, 여기 상업이면 여기도 상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암기할 때는 간단하게 어떻게? 전국 비분의 지역비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내야 돼요. 퍼센트 계산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시험에 퍼센트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퍼센트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는 이걸 퍼센트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숫자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퍼센트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100명, 300명, 600명, 전체 1000명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게 이제 LQ, 그게 가장 중요해요. 3번. 다른 건 별로 안 중요하고.
다음에 119쪽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 요거는 일단은 이번 순환에서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패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다음에 이제 마케팅 개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케팅은, 자, 이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감이 있어야 돼. 지금 계속 이 어떤 용어를 보면 이게 뭔가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발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발하면은 건물 짓고 또 택지 개발하고, 요거 개발이에요. 보통 우리 많이 흔히 접하는 거는 건물 지어 올리는 거죠. 그런 게 개발이고, 그 개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용어들이 많아요. 이 개발이 굉장히 잡다한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마케팅 하면 이제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나요? 마케팅. 홍보. 또 떠오르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홍보도 있고요. 또 이 마케팅이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마케팅 하면은 많이 접하는데 막상 얘기하려면은 이게 마케팅이 뭘까? 이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세일즈? 예, 포괄적.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홍보하면은 이 프로모션 뭐 이런 거거든요. 영어로는. 그럼 프로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마케팅이라는 것도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죠. 이 마케팅은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예요. 마케팅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예요. 근데 일단 그 마케팅이라는 걸 왜 할까요? 기업에서 마케팅 활동을 왜 할까요? 이윤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처음서부터 끝까지요. 자, 들어보세요.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옛날부터 이게 강조됐던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참 다행히 저는 그런 이 양쪽의 시대를 이렇게 같이 거치면서 살아와서 저는 경험한 게 많아요. 살면서 경험한 게. 제가 70년대에 신었던 게 거의 고무신이었거든요. 고무신. 왜 안 신어보신 것 같이 그러세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태어나실 때부터 은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기차표. 예, 기차표. 일반 서민들은 기차표 다 알아요. 근데 이 기차표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고무신도 처음에는 다 금전 고무신이에요. 흰 고무신이 어디 있어? 다 금전 고무신이지. 조금 이제 나중 돼서 형편 펴지니까 이제 흰 고무신 신었지. 근데 그 흰 고무신 신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운동화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자, 예전에는요, 집신 신던 시절에서 이렇게 고무신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 없어 못 신거든요. 그렇잖아요. 없어 못 신어, 그거. 그러니까 그게 검정 고무신에 아무 표시 없어요. 누구 건지도 몰라. 섞여버리면 니 거 내 거 몰라, 이거. 그잖아요. 그래도 관계없어. 이거 없어 못 신으니까. 예, 그나마 좀 이렇게 흰 고무신 되면은 이제 내 이름이라도 써놓을 수 있잖아요. 구별되게. 자, 근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건 만들어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물건 막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어 못 파니까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물량이 충족이 되잖아요. 물량이 충족되면은 만들어 내놓는다고 이게 팔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뭔가가 좀 달라야 돼요. 딴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고. 그냥 흰 고무신 해가 안 되고요. 이 고등학교 때 그런 놈들 꼭 있어요. 흰 고무신에다가 나이키 그림 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색달라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해야만 이제 팔리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80년대입니다. 70년대까지는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마케팅을 안 해도 잘 팔리니까. 근데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자가 충족이 되잖아요. 그냥 만든다고 팔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과연 소비자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예.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만들었으면은 또 알려야 되거든요. 있다는 걸 알려야 돼. 제가 아무리 교재를 좋은 거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모르면은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홍보를 해야 돼, 홍보. 그 다음에 이제
홍보를 하면은 이제 그래 팔릴 거 아니야. 세일즈. 세일즈도 해야지 또 세일즈. 판촉 활동 해야 돼. 판촉 활동. 그래서 팔고 다음에 소비자들의 반응을 봐야 되죠. 자, 이 물건이 야 이거는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렇게 반응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만 장사하고 말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매년도에 물건을 만들 때는 이걸 반영을 해서 뭔가 또 개선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을 크게 하는 거죠. 이윤을 내기 위해서. 이 전반적인 과정이 뭐라고요? 마케팅이라고요. 전반적인 과정이 마케팅. 그러니까 홍보도 들어가고, 아까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다 들어가요, 다. 홍보도 들어가고, 세일즈도 들어가고, 판촉 활동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획도 들어가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다 마케팅입니다. 되셨죠? 네, 이거는 소비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소비자 주도 시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소비자 주도 시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딱 1980년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당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대학교 들어올 당시. 그러니까 저는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70년대에 고무신부터 신어가지고 검정 고무신에서 조금 살게 형편이 펴지니까 흰 고무신 신었다가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드디어 운동화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어쨌든 그랬던 겁니다. 자, 근데 이 개념은 그래요. 개념. 마케팅이라는 건 전반적인데 자,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한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1년에. 어디서 주로 나오느냐? 120쪽에서 나옵니다. 120쪽. 거기에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 1번에서 나옵니다. 1번. 시장 점유 마케팅에서. 나머지 고객 점유 마케팅과 관계 마케팅은 뜻만 알아도 돼요. 뜻. 거기 있는 뜻 정도의 뜻이에요. 분량이 많지 않아요. 자, 우리 부동산 학교는 전체를 통틀어서 분량 대비 출제가 제일 많은 게 여기에요. 요 페이지가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페이지가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한 문제 나오잖아요. 1년에 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 분량 대비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이렇게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광고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요거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살짝 해도 되니까 10분의 1 써놓으면 돼요. 10분의 1. 제가 10분의 1이라 그러면 10분의 1 써놓으시고요. 10분의 5다 그러면 10분의 5 써놓으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셔도 아 이게 어느 정도로 출제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10분의 5는 10분의 5인데 2페이지짜리 10분의 5가 있고요. 5페이지짜리 10분의 5가 있잖아요. 그러면 뭘 더 먼저 해야 돼요? 2페이지짜리 10분의 5를 먼저 해야죠. 그런 것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놔서 표시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다 나중에 기본서를 받으시면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고요. 앞에 55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